어제 오후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에 이어서 대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의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후속 대책도 내놓을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총리의 어제 발언을 보면요.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의 71.9%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자,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등 개개인 상황에 따라서 생각도 다 다르고 또 대안도 모두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다른 목표를 함께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 원칙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에 지금 현재의 그 매매 그리고 임대 시장이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잠재 수요까지 지금 현재 수요로 귀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이 이제 주거 안정에 대한 이런 불안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서울시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의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추가적인 공급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대응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주거 불안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에 가장 직면하고 있는 가장 우선순위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공급 부분도 역시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관련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공실상가나 사무실의 주거 전환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문제 해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지금 주택 시장을 보면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도 모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인가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중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택지 기구를 어디로 선정할 건지 그리고 후보지 선정 이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추가적으로 어떻게 앞으로의 진행될 건가 이런 건 사실은 중장기적인 수도권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 지금 문제는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임대 가구로 들어있는 임차인들이 나가서 살 곳이 없는 부분 그리고 너무 집값이 올라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공급을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PF 규제라든지 금융 규제로 인해서 막혀버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급은 시간이 좀 걸리는 해결 방안이다 보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월세 대책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율이 53.4%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라는 건데 물론 모두 다 연결되는 흐름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해서 이 전월세와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월세가 언급되긴 했지만 초점은 여태까지 그 공급, 세제 그리고 규제 이런 토론 내용 중에서 거의 대부분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이 서울시의 임차 가구고 모두 다 집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수요로 그리고 매매로 연결되지는 그동안 않았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도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사람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이 사람들이 수요가 바로 이제 매매로 직결되는 상황까지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보증금이 약 7억 458만 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약 5천만 원 이상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처음부터 집을 우리가 사기보다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냐면 임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하고 그 후에 조금 나이가 들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좀 주거라든지 좀 환경이 좋은 곳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교육이 여건이 괜찮은 곳으로 수요가 많이 그동안 몰려있던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최근에 근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여러 가지 생기면서 사람들이 앞으로의 임차 공급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그리고 향후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해지면서 이것들을 바로 내가 수요로 지금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더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수요로 매몰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임대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럼 누군가는 시장에서 내놓아야 되는데 모두 다 이제 주택을 가져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임대 매물이 나오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집값을 마련하지 부족한 부분들은 임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완충해주고 그 후에 규제가 조금 적절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더 이상의 이제 주가 불안으로 인한 어떤 이제 청년 세대라든지 뭐 무주택자들에게 어느 정도 좀 퇴로를 그리고 좀 보완책을 마련해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전세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요.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격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사겠다 하고 알아보니 대출 규제가 워낙 또 걸림돌이 됩니다. 대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2억 원 금융위원장 발언을 보면 대출 축소 기조는 유지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정, 핀셋 해제를 한다. 이런 방침을 내놨던데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 기조 방침은 대출 총량 규제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들리고요. 그중에서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 계약을 했는데 뭐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대출이 부족해서 어떤 이런 수요가 바로 이제 현실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은 좀 핀셋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어떤 좀 주거 사다리를 지금 뭐 내몰린 측면에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 일일이 발라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총량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총량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체적으로 대출을 줄이고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또 이제 신규 수요로 이어지고 이것들이 다시 이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을 어느 정도 우리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목표로 잡으면 또 다른 규제를 낳게 되고 그 규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규제를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대출 총량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한정된 이 대출 자원을 누구에게 나눠줘야 되나? 그럼 모두 다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해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또 거기서 또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지는 좋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실무를 담당하는 그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떤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름 동안 릴레이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8월 초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고 또 이어서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워낙 뭐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토론회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 보면 사실 굉장한 많은 분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수도권에 살고 있느냐, 비수도권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택 공급자인가 아니면 수요자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일일이 이것을 다 이제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모든 목표를 다 충족시키기엔 사실은 그렇게 최적화된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래도 근데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들이 지금 현재의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공급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지금 현재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요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공급이라든지 어떤 세제라든지 금융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어떤 토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제 진행되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뭐 앞으로 지금 당장 지금 정부의 방향이라든지 논조를 보면 거의 이제 세제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뭐 장특공을 좀 손보겠다 아니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강남의 어떤 특정 가구들에게는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내가 내놔야 되나 하는 이제 얘기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또 지금 현재 양도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내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인가 아니면 파는 것이 더 나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파는 것도 손해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판다고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무주택 가구들 그리고 임대 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세입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급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굉장히 이제 매듭이 촘촘하게 얽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 우선순위로 둘 수는 없고 어디서 근본적인 원인이 출발했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텐데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 공급이고 그 한정된 공급에 굉장히 많은 수요자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수도권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도 이것이 충분하게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결국에 다시 수요가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금 현재의 당장 공급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얘기들이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한 채만 구매해야 한다면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한 채를 사고 싶은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신축에 대한 대단지 아파트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결국에 계속 이런 수요는 지속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나올 세제 개편안 발표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증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중심에는 역시나 뭐 반도체가 있을 텐데 어제는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상장이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증시의 영향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창신 메모리가 어제 어느 정도 지금 아시아의 자금을 좀 흡수했다 이런 시장의 이제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AA발 이런 반도체 수요의 증가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창신 메모리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범용 D램 반도체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뭐 현재의 반도체의 주도적인 흐름이 이제 고성능 HBM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완전 대체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의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PC용 메모리라든지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런 D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점점 어떤 추가적인 공급자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뭐 이제 좀 어떤 이제 경쟁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반도체가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된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일 텐데 31일부터 조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좀 어떻게 구조적으로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여전히 거래 집중 현상이 이어지는 건 맞고요. 우리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비중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뉴스가 발표되고 이게 시행되기 전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응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이제 지금 앞으로 31일부터 어떻게 바뀔까 보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굉장히 이제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내가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아서 이 대금 자체를 바로 이제 활용한다기보다는 거래를 하고 나서 한 2일 정도 이후에 이것이 또 예탁금으로 취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장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도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단위 종목 에버리지 ETF 때문에 커진 측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흡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컸던 홍콩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레버리지 뭐 ETF다 하면 2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운용사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국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에서 이제 24일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제 운용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2배로 가져갔다가 아니면 상황에 봐서 뭐 1배, 1.5배 이런 쪽으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유연한 레버리지를 출시했다 이렇게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출시된 이런 상품들은 그 계약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배라든지 뭐 인버스는 마이너스 2배라든지 이렇게 추정할 거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바꾼다기보다는 이런 핵심 내용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자 총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홍콩도 이제 비슷한 문제 직면에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시장의 변동성을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은 이제 국내외 모두 이제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홍콩에서는 유연한 레버리지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제 국내에서는 예탁급 조정이라든지 조금 더 거래를 활발하게 어려우게 진입 장벽을 쌓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홍콩에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일매일 장 마감에 내 다음 날은 어떻게 운용할 거야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공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운용사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다음날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디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당국도 홍콩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먼저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